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백만장자는 20년 전에 사망한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웨이트리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김준호는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강릉의 유서 깊은 거리를 때리는 비를 팔라초 레스토랑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팔라초는 이 산악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그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흘렸던 눈물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만들어냈다. 그의 아내 한소연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이후로 말이다. 화요일 저녁 레스토랑 홀은 한산했다. 호박색 조명이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밖에 폭풍우와 대조되는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준호는 수년간 이곳을 찾아왔고 항상 벽난로 근처의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그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55세의 김준호는 기술 분야에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재산은 한소연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5개월 임신 중 출장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찾지 못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녀의 부재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였다. 가죽 메뉴판을 무심코 넘기던 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한 젊은 웨이트리스가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홀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잠시 환각을 보는 줄 알았다. 그 유사성은 놀라웠다. 같은 꿀색 눈동자, 섬세한 미소, 심지어 대리석 바닥 위를 떠다니는 듯한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메뉴판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그 소리에 수년간 그를 알아온 박민우 지배인이 주의를 기울였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김준호는 겨우 대답을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이제 근처 테이블을 서빙하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웨이트리스가 누구죠? 그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박민우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미소 지었다. 아, 이지수 씨 말씀이시군요. 몇 달 전에 시작했어요. 훌륭한 직원이죠. 아주 헌신적이에요.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 정보는 김준호에게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지수, 그와 한소연이 태어나지 않은 딸을 위해 선택했던 이름이었다. 가능할까? 젊은 여성의 외모, 한소연과의 놀라운 유사성,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수천 가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용기를 내어 김준호는 박민우에게 그녀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불안한 손은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지수는 교양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녀의 존재가 일으키는 소용돌이를 전혀 모른 채였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김준호가 한소연에게서 기억하는 것과 같은 달콤함이 있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착함을 되찾아야 했다. 잠시 앉아주시겠어요?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초대했다.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보고 그는 덧붙였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이지수는 박민우를 힐끗 보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앉으며 유니폼 앞치마를 한소연을 떠올리게 하는 섬세한 동작으로 매만졌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준호는 이지수가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18세가 되자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주말 여행 중 우연히 강릉의 매력에 빠져 이곳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김준호는 주에 깊게 들으며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성급한 결론으로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김준호는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한 제안을 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자신의 개인 비서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는 현재의 3배였고 가능한 모든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고 그는 회사의 일부 측면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젊고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수는 망설였고 그녀의 표정은 자연스러운 의심과 기회에 대한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왜 저인가요?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한소연을 떠올리게 하는 예리함을 보이며 물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때로는 우리의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신뢰가 느껴집니다, 이지수 씨.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팔라초 안에서는 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운명,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마침내 밝혀질 이야기였다. 이지수는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화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준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만약 이지수가 정말 그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운명이 그녀를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팔라초에서의 만남 일주일 후 이지수는 강릉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김준호 빌딩의 웅장한 로비를 가로질렀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여 그녀의 긴장감과 대조되는 색채의 향연을 만들어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김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그 기회의 이상한 우연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새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 환경에 어울리는 옷장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했다. 우아한 안내원인 이미란이 그녀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김 사장님께서 20층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란이 전문적인 미소로 알려주었다. 그분이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겠어요. 그 말은 이지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실제보다 더 나이 들고 경험 많아 보이려 노력하는 20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었고 네이비 블루 정장은 첫날을 위한 안전한 선택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바로 김준호의 사무실로 열렸다. 산의 정형이 보이는 세련된 공간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가 도착하자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익숙했다. 환영합니다, 이지수 씨. 그가 말하며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여기서 편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김준호는 그녀의 새로운 임무를 소개했다. 이지수는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회사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 관리를 돕게 될 것이다. 업무는 도전적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준호가 말하며 그의 사무실 옆문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문을 열자 작지만 똑같이 우아한 방이 나타났다. 이곳이 당신의 공간이 될 겁니다. 방에는 마호가니 책상,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이지수를 놀라게 한 작은 수직 정원이 있었다. 난초는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김준호가 향수에 젖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항상 난초가 사람과 같다고 말했어요. 꽃을 피우려면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이지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멀리 있는 기억이 떠오르려는 것 같았다. 아름답네요. 그녀는 꽃에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저는 항상 난초와 특별한 연결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못할 때 제가 난초를 피울 수 있었죠. 김준호는 그녀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귀 뒤에 작은 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한소연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점이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난초처럼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그날 하루 동안 김준호는 회사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어떻게 밑바닥에서 시작했는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소연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이지수가 특별한, 거의 무의식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무실에서 함께한 점심 식사 동안 이지수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그녀는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어려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항상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상상했어요.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가지고 놀며 고백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저는 항상 제 진실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김준호는 목이 메었지만 자신의 의심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는 고아원 서류에 대해 그녀의 출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몇 달 된 아기일 때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KSY라는 이니셜이 수놓인 파란색 담요에 쌓여서요. 항상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김소연. 그 이니셜은 김준호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 담요는 그들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한소연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을 공유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이지수는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김준호는 그녀가 새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소연을 특징짓던 같은 완벽주의로 각 물건을 배치했다. 그의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좋은 팀을 이룰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김준호는 전화를 걸었다. 비밀 조사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서울의 성심 보육원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양된 아기들의 모든 기록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김준호는 이지수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운명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는 이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강릉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지수는 회사에서 첫 달을 마쳤다.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곳이 항상 그녀의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폴더에서 떨어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시간의 바랜 이미지 속에서 우아한 젊은 여성이 난초로 둘러싸인 정원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었고 끔찍히도 익숙했다. 이지수는 사진을 뒤집어 읽은 글귀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소연 난초 정원, 2003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를 발견하셨군요. 김준호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문가에 서서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분이 한소연, 제 아내예요. 그녀가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죠. 이지수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는 이미지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난초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인가요? 김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억제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그녀가 이 정원을 만들었어요. 한소연은 당신처럼 난초에 대해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이지수 씨, 때로는 운명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신비로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들은 이미란이 급하게 들어오며 중단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사장님 요청하신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그날 오후 내내 이지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한소연의 사진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서 미소 짓는 방식에서 뭔가가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물 아래 잠긴 기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준호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며 파노라마 창을 통해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지수 씨,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소연에 대해 20년 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는 대학에서 한소연을 만난 이야기,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들이 공유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 특히 결혼을 승인하지 않았던 한소연의 오빠 한재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했다.
한소연은 사라졌을 때 임신 5개월이었어요. 김준호는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출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사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이지수는 주위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모든 단어가 그녀가 알지 못한 채 안고 있던 퍼즐의 조각인 것처럼 느껴졌다. 김 사장님, 그녀가 주저하며 끼어들었다.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호는 일어서서 이미란이 가져온 봉투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자란 고아원 기록에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할마천 3년 12월, 한 아기가 KSO-칼 이니셜이 수노인 담요에 쌓여 그곳에 맡겨졌습니다. 그 날짜는 제 딸이 태어났어야 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다. 이지수는 김준호가 건네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 중에는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출신 기억으로 항상 간직해온 파란 담요의 사진도 있었다. 더 있습니다. 김준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한소연의 유품 중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오래된 누런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쓴 편지입니다. 오빠 한재민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지수는 조용히 서류를 읽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다. 날짜들, 이니셜, 난초와의 설명할 수 없는 연결, 사무실. 모든 사람이 이미 언급했던 한소연과의 신체적 유사성. 당신은 제가, 그녀는 감정에 목이 메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김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당신이 제 딸이라고 믿습니다, 이지수 씨.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딸이요. 하지만 제가 단순히 의심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미스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침묵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두 개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로만 채워졌다. 그 두 심장은 어쩌면 항상 재회하도록 운명 지어졌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김준호와 이지수가 국립중앙은행에 도착했을 때 그 고전적인 건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 속에 묻혀있던 비밀들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점장이 그들을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이지수가 한소연의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여러 번의 전화 통화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그들은 마침내 금고구역으로 안내되었다. 이 금고는 20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기록을 확인하며 설명했다. 우리의 절차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는 했지만 한소연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이후로 내용물은 그대로입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금속성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이지수는 김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둘 다 금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 몇 개의 누런 봉투,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김준호는 즉시 그 서류 가방을 알아보았다. 한소연이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았다. 이것들을 좀 더 사적인 곳에서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김준호가 제안했다. 그는 지점장이 내용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김준호의 사무실로 돌아와 아버지와 딸은 문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류 가방에는 계약서, 은행 기록, 그리고 한소연이 작성한 일련의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증거들은 한재민이 주도한 정교한 회사 자금 유용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해외 계좌 이체 기록을 보여주었다. 한재민 씨가 엄마가 사라지기 전부터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소연이 이 계획을 발견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라지기 전 몇 주 동안 그렇게 걱정했던 거예요. 작은 보석함에서 그들은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USB 드라이브와 한소연이 급하게 쓴 쪽지였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진실은 파일들 안에 있습니다.
한재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강릉의 별장을 찾아보세요. 열쇠는 초의 가정부에게 있습니다. 이지수는 컴퓨터로 이름을 검색했다. 최명숙 씨가 아직 강릉에 살고 계세요. 오늘 당장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조용히 옛 가정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안내 데스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한재민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우리의 은행 방문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김준호가 결론 내렸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지수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나갈 준비를 했다. 저는 최명숙 씨를 찾아보는 동안 아버지께서 이사회를 상대해 주세요. 한재민 씨가 우리의 움직임을 의심할수록 좋아요. 김준호는 동의하며 딸을 꼭 안았다. 조심해, 이지수야. 한재민은 이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해 있어 필사적일 거야. 이지수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안 김준호는 이사회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20년간의 거짓말과 조작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그는 신중하게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지수는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진실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밝혀져야만 했다. 이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몇 시간은 김준호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비밀들을 밝혀낼 것이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은 산을 따라 굽이쳤고 이지수는 결연한 의지로 운전했다. 최명숙의 주소는 그녀의 주머니에 구겨진 종이에 적혀 있었다. 주행하는 매 킬로미터마다 그녀는 찾고 있던 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김준호는 팽팽한 이사회 회의에 직면했다. 한재민은 최근의 가족 사건들로 인한 회사 안정성 우려를 주장하며 임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사 여러분, 한재민이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회장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우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을 관찰했다. 몇몇은 진정한 우려를 보였고 다른 이들은 펼쳐지는 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허락해 주신다면 김준호가 테이블 위에 폴더를 펼치며 대답했다. 최근 발견한 지난 20년간의 회사 재무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재민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한편 이지수는 강릉 외곽의 소박한 집에 도착했다. 70대의 최명숙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나 세상에, 노부인이 얼굴에 손을 가져가며 탄성을 질렀다. 한소연님을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최명숙은 이지수를 안으로 초대하며 커피를 대접하고 과거의 기억을 나누었다. 당신 어머니는 참 착한 영혼이었어요, 아가씨.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는 매우 괴로워했어요. 자주 이곳에 와서 서류들을 그녀의 옛 방에 보관했죠. 그 별장이 아직 있나요? 이지수가 열망에 차서 물었다. 네, 하지만 수년간 버려져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최명숙은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당신 어머니가 이걸 보관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찾으러 올 거라고 하셨죠. 이사회실로 돌아가서 김준호는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의 재무 불규칙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그가 자금 유용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충격에 빠져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한재민이 갑자기 일어서며 폭발했다. 김준호가 이 터무니없는 딸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터무니없지 않아요, 한재민 씨. 김준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지수를 서울의 그 고아원에 맡긴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에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고 한재민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다. 버려진 별장에서 이지수는 먼지 쌓인 방들을 걸어 다녔다. 그녀의 손전등이 천으로 덮인 가구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을 비추었다. 한소연의 옛 방에서 그녀는 비밀 서랍이 있는 오래된 책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전에 발견한 것과는 다른 일기장, 일련의 사진들, 그리고 김준호에게 보내는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일기장의 페이지들은 오빠의 조작을 발견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한소연의 고뇌를 드러냈다. 그녀는 한재민의 계획을 폭로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지만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안전을 걱정했다. 사라진 날짜의 마지막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한재민이 회사뿐만 아니라 노구의 가문의 명예까지 파괴할 수 있는 오래된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지수는 휴대폰으로 각 페이지를 촬영해 즉시 김준호에게 보냈다. 이 폭로는 이사회 회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바꿀 내용이 있었다. 한소연은 한재민의 계획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딸과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남겼다. 태양이 지기 시작할 무렵 이지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한소연이 속이 빈 책 안에 숨겨둔 일련의 문서들, 거기에는 한재민의 조작과 그녀의 실종, 진짜 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지수는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침내 완전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강릉의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이지수는 노구의 테크놀로지 빌딩으로 서둘러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별장에서의 발견들이 그녀의 가방과 의식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재빨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이사회 회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지수님. 그녀가 알려주었다. 김 회장님께서 도착하시면 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20층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지수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고조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한재민은 서 있었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차에 김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갈라진 듯 보였고 일부는 충격을 받은 듯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 잃어버린 상속녀가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한재민이 그녀를 보자 비웃었다.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의 파멸을 보러 오셨나요? 김준호가 일어서서 이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지수야, 뭔가 찾았니?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네, 아버지. 모든 것을 찾았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재민 씨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요. 그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사기성 계약서, 불법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한소연의 일기장. 이사들은 몸을 기울여 놀라움이 커지는 가운데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이건 조작이에요. 한재민이 소리치며 서류를 잡으려 했다. 김준호가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아 저지했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요, 한재민 씨. 김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러온 고통이 묻어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지수는 그때 한소연의 편지 내용과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들을 공개했다. 그녀가 펼쳐 보인 이야기에 회의실은 충격에 빠진 침묵 속에 잠겼다. 한소연은 한재민의 사기 행위뿐만 아니라 더 어두운 비밀도 발견했다고 한다. 한재민은 사실 그녀의 친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노구의 가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입양되었는데 이는 원치 않는 아이를 처리하고 싶어하는 영향력 있는 가문에 대한 호의였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회사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명예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한소연이 이 발견들로 한재민을 컨프런트했을 때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한재민은 그녀를 침묵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에게 물리적 해를 가할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는 입양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의 명예를 파괴하겠다며 그녀를 강제로 사라지게 했다. 임신 중이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걱정한 한소연은 떠나기로 동의했다. 한재민은 그녀에게 먼 도시에서 새로운 신분을 마련해 주었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한소연은 몇 년 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지수가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김준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한재민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오만함은 모두 사라졌다. 왜 그랬어, 한재민? 김준호가 목이 메인 차에 물었다.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을 계속한 거야? 한재민은 패배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후에는 탐욕 때문이었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과 불신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든 이사가 일어섰다. 김 회장님, 이지수 씨 이사회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노구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재민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당국의 사기 혐의로 신고되었다. 김준호는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회사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이지수는 회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비전을 사업에 가져왔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한소연의 이름으로 고아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몇 주 후 햇살 가득한 오후, 김준호와 이지수는 한소연이 가명으로 묻혔던 묘지를 찾았다. 당국의 도움으로 그들은 유해를 강릉으로 이장할 수 있었다. 새로운 묘지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미스터리는 풀렸고 진실이 밝혀졌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이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둘 다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노구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소연의 유산을 기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진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건설할 기회였다.